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기초 강의 13강 나갈 차례고 이제 벌써 13강이네요. 13강인데 유중으로 인한 이전 등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40페이지인데 유중이 있는 경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또 이 과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상속과 유중이란 차이가 뭘까요? 상속이란 것은 상속인이 받는 게 상속의 뜻이고 상속은 상속인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중이란 것은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경우는 상속인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자, 제3자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유중의 차이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언을 통해서 상속인에게 증여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니까 상속이란 것은 상속인만 취득하겠지만 유중이란 것은 상속인과 제3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중의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유중이라고 말 쓰는데 유중이라는 건 둘로 세분을 해요. 유중을 세분하게 되면 하나가 포괄 유중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중으로 세분을 합니다. 포괄 유중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과 채무를 다 받는 것을 포괄 유중이라고 말 씁니다. 저에게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소유권도 있고 채무가 6억이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경우를 포괄 유중으로 표현을 하고 재산권만 넘겨주는 경우를 특정 유중 그럽니다. 그럼 재산과 채무 다 넘겨줄 때가 포괄 유중인 반면에 저에게는 집이 세 채가 있거든요. 이 세 채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증여하는 것을 특정 유중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물권 면목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포괄 유중을 받은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당연히 취득을 합니다. 근데 이 특정 유중을 받은 경우는 수정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주임받기니까 등기를 해야 주임받기는 것이 차이점이 생기므로 요 서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21회 때 한번 기출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 유중을 받은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은 생기는 것이고 특정 유중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주임받기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중이란 것은 어떻게 등기 신청할 것이냐. 유중이란 것은 등기 신청 자체가 공동 신청의 원칙이 됩니다. 공동 신청함에 있어서 유언 집행인이 등기 의무자가 됐는데 유언 집행인 안에는 상속인이 포함이 돼 버립니다. 유언 집행인 의무자가 되고 받는 자, 수정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둘이 신청하는 것이 이제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유언 집행인 그러면 잘 헷갈리시죠? 유언 집행인의 경우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끔 나옵니다. 가끔 이제 모기업 회장으로 나오는 그 회장님께서 변호사 쳐놓은 다음에 내가 죽거든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유언장을 넘겨줍니다. 이때 유언 집행인이 변호사 선임을 했을 경우에 변호사가 유언 집행인 신분이 되는 것이고 유언을 했는데 유언 집행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인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의무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유중에 따른 등기란 것은 유언 집행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는 방법은 이제 등기된 경우와 미등기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경우는 등기된 거 받은 경우이고 밑에 미등기 받은 경우인데 유중은 이제 등기된 부동산을 유중받은 경우와 그 다음에 미등기 받은 경우 둘로 세분을 합니다. 세분해서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과정이 차이가 발생이 되니까 비교를 하셔야 돼요.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포괄 승계 등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을 경우에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더라. 똑같이 유중이 빠르니까 원칙은 포괄 유중이든 특정 유중이든 모두 다 상속 등기를 등기하지 않고 직접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이 바로 등기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인데 문제는 상속 등기라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 돼.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실행해 버렸습니다. 할 필요 없는데 모르고 실행한 경우는 나중에 수증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요 실행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넘길 것이냐 말소할 필요 없느냐 이게 문제 발생하는데 어차피 넘겨주면 끝나는 것이니까 이 등기 말소하지 않고서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는 게 원칙이되 상속인들이 실행해 버린 때에는 이 등기 말소하지 않고 바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등기된 경우의 과정입니다. 교재 읽어보니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격려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등기된 경우 등기는 과정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받은 경우입니다. 미등기 받은 경우는 둘로 세분을 해요. 하나가 포괄 유증으로 받은 경우와 그 다음에 특정 유증 받은 경우 둘로 세분을 해서 과정이 달라집니다.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등기하느냐, 수정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조 등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소유권 보조 등기 배울 때 신청할 자격에 나왔던 자 중에 한 명이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제 상속인과 포괄 승계인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 받은 경우에 포괄 유증은 수정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직접 등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직접 등기할 수 없고 유언집행인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수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통해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되므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참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공부를 반드시 해봐 놓으셔야 돼요. 읽어보니까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에는 포괄 수정자는 직접 소유권 보조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럼 포괄 수정자는 직접 보조 등기 신청할 수 있으나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서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등기하는 과정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된 부동산 받은 경우와 미등기 받은 경우에 등기하는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를 시험 문제 참 잘 출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세분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된 건 어떻게 등기하셔라?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 실행해 버린 때에는 이 등기 말소하지 않고 바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미등기 받은 경우,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보조 등기할 수가 있는데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가 없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돼 있으니까 유증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버릴 게 없으니까 잘 정리해서 세 번을 꼭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유증에 따른 등기 공부할 때 붙은 내용이 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기본 틀만 교재 실려 있기 때문에 꼭 버리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면서 세분하시되 이런 과정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핵심 요약 강의 들어가면서 차츰 정리가 되니까 일부러 지금 처음부터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등기 끝나고 소유권 이외로 갑니다. 소유권 이외 등기할 당시에는 먼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지상권이란 권리란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상권이란 것은 타인 토지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다녀보시니까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지는 내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는 내 게 아니지만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지상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질 거예요. 그럼 자기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할 때가 지상권으로서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소유권 이용 권리들은 민법 공부가 되면은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 여기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딱 맞아요. 어차피 책의 입문 과정이니까
강의는 하겠지만 공부하는 순서가 민법이 먼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상권 등기할 때는 이제 공동 신청하게 됩니다.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인데 반드시 적을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것이 지상권 왜 설정하는가 목적을 적어야 돼요. 설정 목적을 적게 되어 있으며 지상권의 범위가 기재가 됩니다. 목적이란 것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수목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범위는 1필지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사용수익하는 지상권의 경우는 하나의 필지 전부를 다 사용수익할 수도 있고 일부도 가능하다 보니까 전부일 당시에 전부라고 적으면 되고 일부일 당시에는 이때는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제공하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지금은 지상권이란 것은 반드시 적을 사항이 두 가지예요. 목적하고 범위를 기재하더라. 자꾸 넘어가시고 이거 이외에 뭐 존속기간이나 또는 지로지급 약정이나 이런 것들 임의적으로 빠져가니까 어떤 게 임의적이냐 어떤 게 필요적이냐 헷갈리지 마시고 필요적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적어서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 목적하고 범위를 기재한 다음에 등기 신청하게 되면 지상권은 을구에 실행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필요적 기록상에서 목적, 범위 두 개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이란 것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할 때가 지역권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그려드리게 되면 지역권이란 것은 이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 토지 이용할 때 지역권인데 이렇게 도로가 있다 가정을 합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필지가 두 필지가 있어요. A 필지가 있고 B 필지가 존재합니다. A 필지의 경우는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대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B 땅이라는 것은 눈먼 맹지예요. 그럼 맹지는 건축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도로가 개통이 돼야 돼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A에게 요청을 합니다. 길 좀 내주실래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길 요청하는 땅을 유역지란 말 사용을 하고 그래 길 내줄게. 승낙하는 땅을 승역지란 말 씁니다. 길 좀 내주세요. 요청하는 땅이 유역지가 되고 길을 내주는 땅이 승역지가 됩니다. 그럼 길을 내주는 땅 승역지, 유역지의 경우 이제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둘 다 공동으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승역지, 유역지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인데 그럼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반드시 등기할 사항 가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길 좀 내주세요 요청하니까 승역지가 하는 말 내 땅 요만큼만 길 써라. 일부를 길 내줄 수도 있을까요? 승역지 일부가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땅을 다 길로 써라 가능할까요? 이 말을 질문 던지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지료만 많이 준다 하면은 뭐 얼마든지 땅 길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전부가 되어도 무방합니다. 일부나 전부 승역지는 둘 다 가능해요. 하지만 전부가 도로가 되든 일부가 도로가 되든 유역지는 편익을 다 얻으니까 유역지만큼만 반드시 1필지 토지임을 요합니다. 1필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길 바라요. 길 좀 내주세요 요청하는 땅을 뭐라고 부르고 유역지라고 부르고 1필지임을 요한다 유역지예요. 승역지의 경우는 길 내줄게 승낙하는 땅인데 전부를 길을 내줄 수도 있고 일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동신청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필요적 기록상이라는 것은 일단 길을 내주는 땅, 승역지하고 편익을 받는 땅, 유역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게 되어 있고 왜 빌렸느냐? 목적을 적어야 돼요. 목적이란 것은 통행지역권인지 인수지역권인지 관망지역권인지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은 통행목적이니까 통행지역권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을 끌어오더라. 인수지역권. 인수지역권이란 것은 논일 경우는 물을 땡겨와야 돼요. 이걸 인수지역권을 쓴 것이고 또 관망목적으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 내 조망권을 위해서 건물 짓지 말아라 라고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역권을 관망지역권이라고 씁니다. 목적은 하나 적으면 되는 것이고 또 범위를 적어야 됩니다. 범위란 것은 승역지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적게 되어 있고 범위가 승역지
일부일 당시에는 이때는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등기하게 되어 있으며 이제 신청을 어디다 할 것이냐 문제인데 토지가 두 개가 있어요. 토지가 한 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 토지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로서 신청하면 좋으련만 토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청은 승역지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을 통해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유역지는 직권 등기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신청하는 것은 승역지, 유역지는 직권 등기로 빠져가니까 어떤 게 신청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승역지가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실행하게 되어 있고 유역지는 직권 등기로 빠져가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됩니다. 교재 보니까 자,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유역지 표시를 적게 되어 있고 설정, 목적과 범위 적어라. 승역지 적나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승역지도 그래서 유역지하고 목적하고 범위를 적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며 승역지 일부일 당시에 뭘 가져와라? 도면을 제공하더라. 이게 반드시 적을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요 세 개 아닌 것이다. 임의적이니까 요것만 겪고 넘어가시면 되고 넘어가게 되면 유역지 등기 사항은 신청이더라 직권이더라. 유역지는 직권 등기더라. 그래서 페이지 342페이지에 유역지 등기 사항에 의해서 등기관이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유역지 등기 기록에 다음 문항을 기록한다 해서 순위번호, 목적, 승역지, 목적, 범위 등 연호를 적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세부적인 사항 물어보는 게 아니라 큰 틀이 신청하는 것은 어디고 승역지가 되고 직권 등기는 유역지를 빼서 세분화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나온 것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요. 지역권이란 것은 남의 땅을 길을 이용할 때 편익을 받는 땅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유역지라고 부르고 편익을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부르더라. 같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편익을 제공하는 땅, 제공받는 땅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승역지가 토지 일부일 당시에는 도면 제공하더라. 기억하셔야 되고 신청하는 것은 어디? 승역지, 직권 등기는 유역지에서 따로따로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전세권이에요. 내려와서 전세권 등기인데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전세권입니다. 그럼 전세권이라는 것은 요소가 전세금을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반드시 등기할 사항에 전세금이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전세권의 경우는 공동 신청할 등기로서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합니다.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밑에 두 가지예요. 하나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것이 전세금 기록합니다. 전세금은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하게 되어 있고 또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보니까 범위를 적게 됩니다. 하나의 필지, 하나의 건물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고 범위는 전부라고 적으면 되는 것이고 일부일 당시에는 도면을 제공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 됩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부 다 토지 일부, 건물 일부가 목적일 때 다 뭘 갖고 와라? 도면을 제공하더라. 공통사항으로서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전세금과 범위를 적어라. 범위일 때 목적인 범위가 1필지 한동 건물 중 일부일 당시에는 도면을 제공하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고 이거 이외에 전세금하고 범위 이외에는 전부 다 임의적으로 빠져가니까 뭐 존속기간, 위약금 약정, 양도금리 특이 이런 건 다 임의적 빠져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할 사항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등기하더라.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 목적과 범위를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하더라. 반드시 등기할 사항 세 가지예요. 승역지, 유역지하고 목적과 범위 기재하더라. 기억하셔야 되고 전세권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전세금하고 범위 기재하더라. 두 가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이란 것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임차권이란 것은 채권입니다. 임차권이란 건 채권이어서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의 대항할 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이니까 임차권의 경우는 채권으로 분류가 되므로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임차권의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임차권의 등기 목적이 됩니다. 임차권 왜 등기하느냐 물어봤을 때에는 대항력 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성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남의 상가에 세 들어갈 때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장사를 합니다. 집주인 등기해 주든가요? 안 해주겠죠. 왜? 등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등기 안 해도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장사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가 안 돼 있을 경우에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 없느냐? 대항력이 없다 보니 대항력 갖기 위한 것이 임차권의 목적인데 임차권의 경우도 여러분 교재에서 채권이므로 등기 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약 시에 이미 설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임차권의 힘이란 것이에요. 그 임차권의 경우는 이거 이외에도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가 주택임대차도 발생하고 상가임대차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등기법이니까 등기한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데 기억 넘어가시면 되고 등기 신청할 때도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며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 하나가 차임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합니다. 임차권의 경우는 차임이 요소여서 없으면 안 돼요. 임차권 차임이 없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대가가 없는 게 사용자체가 돼버리니까 임차권의 요소가 차임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범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범위란 것은 이제 얼마큼을 사용 수익하느냐 범위 적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부일 때 전부라고 적으면 되고 일부일 당시에는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임차권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또 임차권의 경우는 등기하는 목적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대항력 갖기 위한 것이 임차권의 목적이고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차임하고 범위를 기록한 다음에 등기하는 것이 임차권을 등기할 때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 전부 다 임의적이니까 두 개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입니다. 저당권은 조금 어려운데 저당권의 경우는 한 번도 안 빼고 우리 시험에 꼬박 출제가 됩니다. 저당권이란 것은 채권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스스로가 점유이전 받지 않고 채권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경매 실행을 통해서 우선 변제받는 물건이 저당권으로서 정해집니다. 그 저당권 등기할 당시에 이게 중요한데 저당권 좀 어려워요. 저당권은 민법 공부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아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민법을 앞서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것은 목적인 권리가 저당권 세 글자니까 세 가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할 권리는 등기도 공동 신청할 등기로서 세 가지 권리만 잡습니다. 소유권자가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세 개 권리 외에는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저당권 세 글자니까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 이 외에는 설정할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전부에 가능하냐, 일부에 가능하냐 이게 문제예요. 일필지 또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설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일필지 일부나 또는 한동 건물 일부에 저당권 등기할 수 있을까?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 방 한 칸, 세 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담보 제공할 수 없더라. 그럼 이제 아파트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방 세 개 중에서 하나의 방만 담보 제공할 수는 없게 돼 있으니까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는 설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일부는 설정 못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 저당권 등기할 수 있느냐. 자, 공유지분의 경우는 당연히 처분이 자유롭다 보니까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요게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자, 목적 설정할 때 권리는 세 가지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저당권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어요. 일부는 설정이 불가능하되 공유지분은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이제 저당권의 필요적 기록 사항인데 일단 첫 번째 채권액을 적어야 됩니다. 채권액 적어라는 얘기는 빌려온 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억 빌려왔으면 1억을 적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빌려온 것이 금전이 아닌 경우는 환산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는 환산한 가액을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여러분 교재에서 채권액 나와 있죠. 채권액은 옆에다가 가액 써놓으시면 돼요. 민법 공부를 하게 되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임을 유효하지 않습니다. 금전일 때는 채권액 적어주면 되겠지만 금전이 아닌 경우는 평가한 가액을 적는 것이 기록할 사항이 되니까 옆에다 가로를 가위로 써놓고 넘어가시고 두 번째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채무자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채무자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집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고 내가 담보 제공한 돈을 빌려오는데 아버지가 담보를 대신 제공해 줍니다. 이런 아버지를 물상 보증인 그래요. 돈은 내가 빌리고 담보를 아버지가 제공해 주더라. 이런 경우도 채무자는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으니까 채무자는 생략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적는 것이 기록할 사항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공동전환액이 공동담보 표시를 해라. 그 다음 공동담보라는 얘기는 담보가 두 개 이상 부동산을 담보 잡을 때 이때를 공동담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필요할 때 적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 담보가 한 개일 경우는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 필요할 때 기재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험에 나와도 요것만 물어봅니다. 채권액과 채무자 기재한다. 요거 자꾸 넘어가시되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닐 때에는 환산한 가액을 기록하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일단 저당권의 기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밑에 근저당권 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뭘 의미할까?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이제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경우에 근저당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저당권을 이제 응용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만든 것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마이너스 통장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면은 자금이 여력이 있는 분들이고 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 내 신용도에 따라서 통장을 3천만 원까지 쓸 수 있다 가정했을 경우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이너스 통장의 좋은 점인데 이게 근저당권에서 응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담보 제공했어요. 얼마까지 빌려주느냐 물어봤더니 1억까지 빌려주겠답니다. 그럼 1억 범위 내에서 돈을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할 수 있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불확정 채권을 담보하게 한 것이 바로 근저당권의 목적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억 돈 빌려왔다가 갚았어요. 저당권 말소했다가 또 빌려오다가 또 설정등기했다가 또 말소했다. 설정등기, 말소등기 반복하면 정신없으니까 이럴 바에는 얼마까지 빌렸을 수 있는지 한두 액을 정해주고서 이 범위 내에서 빌렸다가 갚았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저당권이 바로 근저당권이 됩니다. 근저당권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기본 개념은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적게 됩니다. 최고액은 한두 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최고액을 등기하게 되어 있고 채무자 똑같이 기재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일반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을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지만 근저당권의 경우는 채권 최고액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므로 여러분 교재에서 근저당권 등기라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하고 채무자 표시는 수있는 채무 연대 채무자를 할지라도 채무자로만 기재하더라. 이 말 뜻이 뭔가 풀어드릴게요. 자, 채권 최고액은 이제 단일하게 적어라. 나눠 기재할 수 없도록 단서가 달립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십니다. 돈이 필요해서 1억을 빌리시는데 여러분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2명이에요. 제가 6천만 원, 우리 세법 교수님이 4천만 원 내서 1억을 합쳐서 1억 빌려드린 경우에 이때 채권액은 1억인데 총 채권액은 근데 빌려준 자가 채권자가 6천, 4천 둘이 같이 빌려줬죠. 이런 경우에 채권자별로
6천만 원, 4천만 원 나눠 기재할 수 있느냐? 합쳐서 단일하게 1억 기재하느냐? 채권 최고는 단일하게 1억으로 기재하는 거지. 나눠 기재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단일하게 적어라 그 뜻이고, 채무자 기재할 때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를 할지라도 연대란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연대 채무자란 말을 사용 못하게 돼 있고 단순히 채무자를 적게 돼 있으니까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적으실 것. 근데 연대 채무자란 말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설령 연대 채무자를 할지라도 등기부는 단순히 채무자로만 적게 돼 있으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는 채권에 한 채권 최고액을 등기하는 것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의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또 나중에 기본 강의 갈 때 기본서 놓고 배울 때 그때 가서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드리니까 그때 가서 세분하시면 되고요. 확정된 채권을 빌릴 때에는 저당권, 불확정 채권일 경우는 근저당권에서 여기는 최고액, 저당권은 채권액 수가 서로 다르니까 차이 나는 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목적을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할 것이며 채권액을 근저당권이니까 채권 최고액 적게 되어 있으며 또 권리자가 저당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로 기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자가 붙어있는 차이점이고 여기는 최고액을 등기하더라 이 차이점만 정리하시면 되고, 또 깊은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강론 들어가서 배울 때 기본 강의 들어가서 세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각종 등기 절차인데, 자, 이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각종 등기부터는 이제 변경 등기나 경전 등기를 배우게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각종 등기 쭉 배웠어요. 지상권 등기할 때,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할 때, 전세권 등기할 때, 임차권 등기할 때,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할 때, 근저당권 등기를 쭉 배웠는데 먼저 지상권 등기하더라. 반드시 등기할 사항 몇 가지 있다고 배웠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등기할 때는 목적하고 범위를 기재하더라. 여기 자꾸 넘어가는 것이고, 지역권 등기하더라. 반드시 등기할 사항 세 가지 있습니다. 유역지하고 승역지, 설정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전세권 등기합니다.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라고 배웠죠. 전세금하고 범위를 기재해라.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합니다.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차임하고 범위를 기재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합니다.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채권액과 채무자 기재해라.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닐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기재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단 근저당권일 경우는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이다 보니까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한도액을 정해주더라. 이 한도액을 법에서 하는 채권 최고액 기재하되 채권 최고액은 나눌 수 없으며 단일하게 적게 되어 있고, 채무자 반드시 기재합니다. 채무자는 연대 채무자일지라도 단순 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가시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세부적인 사항 더 깊은 내용은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 나갈 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종 등기부터 해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은 뭐 소유권 유예 등기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의 경우는 민법 공부가 된 상태에서 보시면은 아하 이러고 쉽게 정리가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공부는 1년 동안 공부할 공부다 보니까 한 방에 다 끝내버리면은 지쳐서 못 따라가시니까 조금씩 이렇게 허물듯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힘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각종 등기부터 해서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